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챕터 8장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첫 시간인데 사회복지법제론은 핵심 요약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 정도만 보시면 사회복지법제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지엽적인 부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의 이 얇은 핵심 요약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외울 것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에 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눔 CPS에서 출간된 것은 다 개정된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오른쪽 위에 수정이라고 써진 것이 바로 다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이 한 3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5문제에서 22문제 정도 그게 이제 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법의 목적 중에 사회정의 실현이 있습니다. Social Justic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우리가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평균적 정의. 이 평균적 정의를 산술적 정의 또는 교환적 정의, 절대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분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는 위에가 절대적이었으면 이거는 상대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법규에 위반된 행동을 했다. 경범죄, 중범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똑같은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당연히 형량이 달라야 돼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 더 높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배분적 정의, 상대적 정의, 비례적 정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이게 평균적 정의,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게 바로 비례적 정의, 배분적 정의, 상대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관계상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나오면 이제 평균적 정의, 절대적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평균적 정의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배분적 정의를 보면 바로 나오죠. 진하게 돼 있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입니다.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격차, 차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는 비례적 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비례적 정의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례적인 의미가 있다. 차이에 따라서 다 이제 비례해서 형벌을 준다든지 또는 급부나 반대급부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배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문법입니다. 이거는 잘 나와요. 별표 2개 치시고, 자, 성문법의 첫 번째가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넘기시면은 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조례와 규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성문법이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헌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 규범이고요. 가장 효력이 강한 상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권, 생존권이라고도 하고 사회권이라고도 합니다. 복지권, 생존권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규정은 독일에 있었고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창기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권에 대해서 헌법적인 규정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31조에서 36조까지 생존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생존권 밑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일명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 확인학습 볼까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것은 다 체킹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만약에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 옳게 고쳐놓은 것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환경권이거든요.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가 환경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헌법 35조 2항에 있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권이라고 하죠. 일명. 이 교육권은 헌법 31조 1항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근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근로 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근로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2조 4항에 있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고요. 자, 이제 헌법 전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을 4가지를 쭉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사회복지와 연관된 거다. 왜 사회복지와 연관된 거냐? 사회권적 기본권이 바로 우리가 마샬의 이야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이 사회권이 바로 복지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생존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동의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니까 환경권도 나오고 근로권도 나오고 교육권도 나오는 거예요. 자, 헌법 전문 들어갑니다. 헌법 전문은 이게 통째로 한 문장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사회복지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 기회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했어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게 이제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어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2번째 들어가는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별표 2개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헌법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게 점점 더 깊이 있게 나와요. 문제가. 이제 낼 거 다 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나온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자, 법령의 제정에 관한 여기서 꺼내야 돼요. 헌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문제에다 낸 거죠. 첫 번째 1번은 뭐냐?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헌법 95조에 보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장관들을 말하죠. 끊어요. 자,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각부 장관이 부령을 발하는 건데 이 부령이 뭐냐면 시행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법률안 제출은 뭐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잖아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법안 제출을 행정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헌법 제52조에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하는 건 당연히 아시니까 출제위원이 정부로 낸 거죠. 정부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깊이 있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란 게 있어요. 이 국무회의의 심의기구인데 이 심의 안에 법률안 심의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안 심의?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정부도 법률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헌법 제89조 다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자리 밑줄. 그래서 쭉 내려오면 3번 봐보세요. 3번.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국민투표안이라든지 조약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안이 있잖아요. 법률안의 동그라미 그리고 대통령안이 있어요. 대통령령안이 바로 시행령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3번 정도 아시면 돼요. 3번의 별표. 헌법 개정안도 심의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안도 심의 거쳐야 되고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이런 것들이 다 심의를 거쳐야 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1번에 보면 국정의 기본계획, 정부의 일반정책 당연히 심의해야 되겠죠.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도 심의를 해야 되겠죠. 예산안 결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재정 기획재정 쪽이니까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많이 들어보셨죠? 긴급명령도 명령에 해당되거든요.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긴급재정명령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가 이제 상당히 큰 재난에 빠져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급재정명령을 그냥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바로 하면 안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에 대한 중요사항,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영전 수여, 사면, 가명, 복권,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확정,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 해산의 제소, 정부의 제출,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 임명도 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있잖아요. 사립대학교는 상관없고요. 이 국립대학교 총장만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법제론 시험이라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동그라미. 이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21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53조 제7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법률안이 이제 딱 통과가 되면, 국회 통과되면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 공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헌법 53조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숫자를 좀 조심하시고 헌법 53조 1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한다 했었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했어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시뮬레이션을 하면 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다. 그러면 정부로 이송한다. 자, 그러면 이송되었잖아요.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이 이 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 폐회 중에도 또한 같고요. 자, 둘 다 15일 이내잖아요. 근데 15일 숫자에서 1번이 중요하고 2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부서를 이제 이의제기하면서 환부서를 보내는데 환부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알아서 자기가 수정해 갖고 보내면 안 돼요. 수정해서 보내면 안 되고 다시 의논해 주세요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이 3번에 있어요. 3번 별표. 자,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법률안을 수정하여 여기서 끊어요.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예요. 여기 마지막에 있다 X.
대통령이 수정해서 어떻게 제의를 요구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의해 주세요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지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X입니다. 자,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국회에 이제 제의를 보냈죠. 제의 환부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예요? 네, 제의를 해요. 제의를 이제 붙이고 국회의장이 붙이겠죠. 그렇게 해서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전과 같은 의결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 그 제의를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제의했는데도. 그러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수정 제의가 될까요? 더 이상 제의가 될까요? 법률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뭐. 그 다음에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1번에서 10월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2의 요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5번도 체킹해 주시고요.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뭐 해야 되죠? 네, 법률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5항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어요. 공포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놔두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거 나왔다겠죠. 여러 번 나왔다 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쭉 보시면 15하고 20이 보여요. 요 숫자 15, 20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맨 위에 있는 15일 이내 하고요. 7번에 있는 20일을 경과함으로써 나오죠. 그 두 가지의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 53조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3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별표 2개. 여기까지가 헌법입니다. 헌법의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아시죠? 국회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이라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하며 배배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금 간단히 써드리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겠어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명령은 두 가지라 그랬죠. 대통령령, 그걸 시행령이라고 그 다음에 총리령과 각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게 이제 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자치법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법이 되고 이게 가장 하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의결하는 거니까.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 됩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집행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률 집행과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인데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발하는 명령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뭐 써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라 그래서 대통령령, 여기는 이제 총리령과 부령이 있다.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과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상위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 더, 이게 법령이거든요. 동그라미를 치면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나 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상위법이 왜 있겠어요? 하위법이 왜 있겠어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됐고요. 행정입법으로서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 두 가지는 행정각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 들어갑니다.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조례가. 뒤에 이제 조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조금 신경을 쓰세요.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 자치법규 동그라미 이것을 말합니다. 자, 2번 조례는 지방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결 거치는데 시도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조례는 시도의회의 의결, 시군구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규칙이라 합니다. 서울시장이 하는 것은 서울시 규칙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이제 제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그래서 끊어야 돼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제정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기출문제 확인 학습 별표 2개. 자, 조례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도 있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도 있어요. 조례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조례는 상위법령.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례의 상위법령이 헌법 법령이에요. 그러면 상위법령,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순되거나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순되거나 위배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쓰세요. 위배되면 무효다. 그 조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4번 나오죠. 4번 별표. 우선 3번 할게요.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조례는 자치법규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것은, 이게 국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국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죠.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거랑 그 다음에 국가랑은 다르기 때문에, 자, 사회복지조례는 그랬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진다. 그럼 틀려요. 오른쪽에 가진다.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위법의 동그라미요. 이게 뭐죠? 사회복지조례가 위법했어요. 법률에 위반됐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무효라겠죠. 그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거기에다 이렇게 쓰세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5번째 사회복지조례는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여기서 서울 시민이 야 조례 제정해주라 청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개폐 청구권이거든요. 개정해주라, 폐지해주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끊어요. 자, 규칙은 여기죠. 그 다음에 조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이게 상위법이에요. 이게 하위법이고, 그래서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X라고 써주세요. 거기도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까지 성문법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셔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설명을 좀 잘 풀어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불문법 들어가겠습니다. 이 불문법은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리가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2번 판례법 별표.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이 헌법재판소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판례가 진짜 많겠죠. 사회복지 관련 판례가.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출에서 나온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기출에 나온 것을 다시 좀 속된 말로 재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이 판례에서 잘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그 책 3권으로 되어 있는 심화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는 판례 내용들이 법제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도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관습법 들어갑니다. 관습법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란 말이 나와요.
그 자리 밑줄.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을 두 자로 이렇게 해요. 관행이라 해요. 관행. 자, 관습법이란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얻음으로써 법적 의미가 존재하는 상태가 된 걸 말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판례법입니다. 이 판례라고 하는데요. 재판의 선례에 따르는 법을 의미하는데요. 이 선례 기속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똑같은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게 일종의 다른 이제 같은 사건의 하위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거기에서 하위심인데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고요. 선례 기속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선례 기속의 원칙 밑줄 쫙 그어주세요. 판례는 일종의 법원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례기속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당해 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별표 2개 쳐주시고요. 국민연금 제도는 이 딱 보면 법제하고 정책의 문제가 약간 믹싱된 문제예요. 보십시오.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노령 세대가 됐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 현재 세대, 근로세대라고 할게요. 이 근로세대가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세대 간 재분배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세대, 다음 세대 계속해서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몇백 조가 모인단 말이에요. 이 모인 돈 갖고 다음 세대의 연금, 그 다음 세대의 또 연금, 후세대를 할게요. 후세대의 연금, 그게 지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거죠. 정책에서 배웠는데요. 사회보장세라고 해요. 사회보장세랑 조세랑은 달라요. 조세가 아니죠. 사회보장세가 바로 사회보험료가 사회보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라고 볼 수 없어요. 별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판례에서 좀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거 국민연금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재산권 침해면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헌법에 위배된 걸 국민연금 제도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을 지속시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 고소득자가 이 기준소득원액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사회보험이에요.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공익적인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를 위배한다면 국민연금은 사라져야 돼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되어서 국민연금을 존속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공적연금 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적연금에 공무원연금도 있고 군인연금, 사력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 5가지 우리가 공적연금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공적연금을 받을 권리가 수급권이에요. 연금을 받으니까 이게 재산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보면 어느 정도의 연금보험에 대한 급여는요. 연금 급여는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 쓰시면 돼요. 압류 금지라고 쓰면 돼요. 압류 금지.
그러니까 연금을 받았는데 그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법조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되셨죠? 여기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리입니다. 조리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그게 이치에 맞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쭉 읽다 보면 저기 뒤에 보편적 상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가 나와요. 상식과 이치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조리라고 그래요. 조리란 신의칙, 사회의 일반적 가치, 공서양속, 법의 일반 원칙, 보편적 상식, 사물의 이치 이런 것들을 조리라고 합니다. 조례는 성문법이고요. 조리는 불문법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예요. 이 성문법주의로 쭉 이루어지고 있죠. 자,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 별표.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보죠. 첫 번째,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긴급명령.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관에서 총리령을 직권을 제정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잘 보세요. 법률은 여기 있어요. 조례는 여기 있고요.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동등한 자격이 없듯이 이 두 가지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않아요. 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왜요? 여기 있네요.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에요. 위반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문법주의를 취한 나라라면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없다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제 문제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시험화 되는 것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 사회복지 관련 법률 간의 효력 이렇게 5번까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거기 일반법과 특별법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럼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자,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법은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어요. 아주 포괄적이라는 거죠.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요. 특별법은 여기 나오죠. 특정 지역, 그 다음에 특정인 이거 나오죠. 두 가지 밑줄. 특정 지역, 특정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을 말해요. 이것이 이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반법이며 그 적용 법률이 있는데 그 적용 법률이 31개의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1개 법률 나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배울 거예요. 이 개정되어서 이제 31개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적용을 받는 법률이 31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특별법일까요? 31개예요. 이게 일반법이고 이게 이제 특별법이 돼요. 그래서 이 31개의 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법인 4번 체킹. 이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신법이 우선인데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특별법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구법인 특별법이 있고 구법인 특별법이 있고 신법인 일반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우선이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4번이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4번 지문 별표. 자, 5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 간의 효력. 상위법이 우선이죠.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신법이 우선이죠. 신구. 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신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법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차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차, 반복적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거기에서 판결이 났어요. 부재리. 심리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법원에서요. 물론 여기서 뭐 항고,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 법원에서는 다시 그것을 심리할 수 있지만 해당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해당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끊어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예전의 것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원칙, 무슨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 소급의 원칙. 법률 소급의 원칙이 아니라 불소급, 아니불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아니불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법률 소급의 원칙 하면 틀려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5번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6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권적 기본권 구체적인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좀 설명할 게 많아서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